전국 평균보다 2배 많은 연봉 4억 원을 내걸어도 의사 채용에 실패하고 치료받을 병원이 너무 멀어 응급 환자가 앰뷸런스에서 사망하고 의대와 약대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서는 세상의 통념으론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강원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공공의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돈보다 생명을 기치로 25년 넘게 의료의 공공성과 평등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분투 중인 보건의료노조는 불철주야 이 문제를 고민해온 당사자 집단입니다. 원인과 대안, 강원지역본부 서명호 조직부장과 짚어봅니다.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원주하는 척 97회 2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정은재입니다. 요즘 병원 가실 일 많은 조국인 씨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슈아가 또 아프다고. 네네. 네, 어제 말씀하셨죠. 네. 1년 내내인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근데 항상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말을 많이 들어요. 소아과가 요즘 그야말로 오픈런이다. 맞아요. 예약이 다 꽉 차 있다. 네. 특히 제가 가는 병원은 그 슈아 데리고 가는 병원은 약간 이게 더 이름값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아침 새벽부터 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보통 그 병원을 갈 때는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서 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병원 시간에 아이 하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전화 예약도 안 받잖아요. 아, 예약 안 받아요. 무조건 가서 해야. 네. 그러니까 가서도 몇 시에 예약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안 됩니다. 접수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지 않으면은 뭐 진료 보실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항상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 이게 지금 접수하면은 만약에 뭐 오전 11시다 이러면은 12시 몇 분쯤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여쭤보세요. 지금은 몇 시인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원하는 시간이 안 되면은 그냥 더 기다리시고 이럴 정도로. 그 뉴스에서도 좀 봤습니다. 막 이렇게 병원 문 열리기도 전에 막 7시부터 와가지고 막 줄 쫙 서 있고 막 네네. 계단 끝까지 그런 것도 봤고 그 현실에서 지금 체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저는 사실 뭐 병원을 잘 안 가가지고 이런 거 항상 그냥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가장 최근에 병원을 간 거는 뭐 역시 그 작년에 전역한 국군 춘천병원에서 군 복무한 게 가장 최근에 병원에 간 거일 정도로. 그럼 병원을 뭔가 네. 진료 때문에 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거기 근무하면서는 이제 그 국군 병원도 이제 낙후됐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프라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걸 간접적으로만 체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보통은 뭐 이제 사실 원주 분들도 그렇고 이게 뭐 국인 씨는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걸 느끼긴 하지만 보통은 우리 뉴스에 나오는 뭐 강원의 이제 공공의료 현실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또 원주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덜 체감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어쨌든 의료 인프라가 좀 잘 돼 있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원주는 소아과도 이게 약간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저기 권역 응급 저기 외상의료센터도 있고 네네. 어쨌든 응급실도 잘 가동이 되고 맞아요. 근데 우리 저기 호정이가 늘 쓰는 기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방 의료는 무너지고 있다. 근데 이 원주도 사실은 최근에 뭐 세브란스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 의료진들이 많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동은 이미 그 의료진들이 상당 부분 이탈해서 벌어지는 어떤 디스토피아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원주까지도 이게 금방 또 올 수가 있는 거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영동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 피해 이런 게 또 심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또 강원도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어서 준비를 해본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새 코너를 준비해봤어요. 꿈만 같은 원주라는 코너인데 뭐 어제 말미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뇌절이 될 수도 있고 진지하게 이슈를 좀 들여다보는 코너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또 전문가와 함께 또 깊게 또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죠. 좋습니다. 네, 97회 2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토피아로 가는 급진적이고 현실적인 상상, 꿈만 같은 원주. 꿈만 같은 원주 말 그대로 꿈만 같은 원주를 상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원주, 강원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거죠. 맞아요. 유토피아를. 맞아요. 우리가 항상 뭐 화나는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뭐 이거 막 지적하고. 근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너무 이제 화나는 얘기만 하니까 뭐 세상 살기 싫다, 짜증 난다, 원주 강원도 다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또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런 냉소나 뭐 절망을 너무 부추기는 게 아닌가. 비관만이 앞서는 좀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낙관과 좀 희망 같은 거를 함께 가져볼 수 있도록. 이런 이상향이 있다. 거기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길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해보는 코너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뇌절이라고 아까 소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 지역사회가 겪는 좀 문제를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좀 해결 지점, 대안 이런 거를 좀 짚어보는 코너다. 네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유토피아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의 목적지인 것도 그럼 목적지가 맞잖아요. 있어야 됩니다. 네네. 우리 시대는 목적지를 좀 잃고 있어서 그렇죠. 고민인 분들 많은데 하여간 빨리 들어가 볼게요. 자, 하여간 오늘 첫 시간으로는 강원 지역 사회에 또 요새 큰 문제입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주실 또 적임자를 오늘 또 모셨거든요. 거두절미하고 또 바로 소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서명호 조직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에서 조직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서명호입니다. 원주 아는 척 찐팬이었는데요. 여기 현장에 직접 나와서 보니 참 원주 아는 척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찐팬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혹시 여기 현장에 와보니 그 팬이심이 없어지신 건 아니죠? 네. 제가 지금 말을 절었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영원한 팬심을 가지고 원주 아는 척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게스트분들에게 이런 충성 서약을 약간 요구한 것 같은 좀 스타트긴 한데 아니 근데 일단은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 서명호 조직부장님 호칭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예, 서부장. 서부장. 네, 서부장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설명을 조금 더 제 소개를 드리면 네네 해주시죠. 네네. 저는 노동조합에서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된 일들은 이제 의료 정책을 연구하거나 그리고 노동인권에 관련한 교육을 하거나 그리고 또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투쟁을 조직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의 주 기능 중에 하나인 단체 교섭 등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 내 18개 병원 4,200여 명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0여 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8만 5천여 명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매해 조합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9만여 명 육박할 것 같다고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산업 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고요. 정부랑 교섭하고 있고 또 각종 보건의료정책위원회에서도 대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의료인은 아니고 활동가로 조합에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실제 전공은 교육입니다.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학교나 기관의 노동인권 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교사가 되고 싶었었는데 그 노동자들에게도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제안, 그다음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교사가 아니라 노동 현장의 활동가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광고 하나 하고 싶은데요. 자기소개하면서. 네네. 참고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강원지역본부에서 활동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부터 채용 공고. 중요한. 아주 중요합니다. 원주 아는 척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노동조합 활동가의 길에 뜻과 관심 있으신 분이면 누구든지 연락을 주시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따로 연락처라도 이게 설명란에 남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간 이제 서부장님 소개도 해주셨고 보건의료노조 이제 소개도 해주셨고 채용 공고까지 했는데 한마디로 보건의료노조는 사실 우리 뉴스 보더라도 뭔가 이게 보건의료 쪽에서 하여간 정부가 뭔가 사고를 치거나 문제 있는 짓을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최전선에 나서서 이런 규탄도 하고 파업도 하고 이런 행동으로 또 보여주는 또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체고. 그러니까 보니까 어쨌든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98년부터 어쨌든 보건의료노조가 통합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해왔다? 그렇게 봤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98년도에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생겼고 그 전에는 이제 개별 노동조합들이 있다가 예, 하나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98년도에 생긴 우리나라 최초의 산별 노조. 네, 최초의 산업별 노조입니다. 그때 한창 뭐 민주노총도 이렇게 합법화가 되고 막 이런 시기였던 그쵸. 거잖아요. 예. 맞물려서 이제 보건의료노조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슬로건이 이제 돈보다 생명을, 이게 어떻게 보면 딱 보건의료노조가 지향하는 점을 좀 상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캐치프라이즈인데 이제 보건의료노조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정신과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저기 시장 논리로 이제 의료가 되면 의료 민영화 얘기할 때도 항상 나오지만 맞아요. 사람 생명보다 이제 이윤이 중요하냐 뭐 이러면서 그런 어떤 디스토피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많은 어떤 정책적인 그런 노력들 또 보건의료노조 함께 해주고 있는 거고 오늘도 아마 그런 관점 속에서 이 공공의료 문제를 좀 다뤄주실 것 같아서 찬찬히 한번 또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토피아에 유리한 한국 공공의료. 근데 이 코너는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는 한번 상상을 좀 해보면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뭐냐? 이상향은 뭐냐? 이걸 생각해 보고 이제 여기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공공의료에 있어서의 이제 유토피아는 뭘까에 대해서 일단 한번 국인 씨는 뭐 어떤 상상하고 계세요? 저요? 네, 저보단 병원 많이 가시고 공공의료를 더 많이 접하고 계시니까 궁금해요. 어떤 급진적 상상을 머릿속에 불란서 정신을 담아서 하고 계십니까? 불란서인까지 담아야 되나요? 불란서에 기풍이 담겨있는 해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뭐 항상 병원에 수아랑 같이 가면서 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병원에 딱 제때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열이 엄청 나는데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못하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근데 그 방법들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더 그게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생각하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받아야 될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있다라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이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어려운 이상향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네네. 그렇죠. 사실 뭐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뭔가 차별이 생기고 이런 게 사실 또 굉장히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일이 없도록 어디에 살든 내가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맞아요. 그게 일단 가장 첫째 네. 우선 조건. 파리의 15분 도시가 또 나왔어. 파리 15분 도시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이거. 파리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전혀 가본 적 없지만 거의 뭐 한 가본 적 없지만 살다 오신 것 같으면 몇 네. 개 파리 지행 하시다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15분 안에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 인프라에는 당연히 의료 인프라도 포함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처럼 그렇죠. 우리 집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만큼 가까운 곳에 의료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도 서울은 15분 되잖아요. 의료 인프라? 아니, 파리도 근데 파리 중심 그게 엄청 심하다고 듣긴 그렇죠. 했는데 서울 네. 중심 하여간 뭐 그거는 좀 다른 결이고 저도 뭐 비슷한 결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 늘 하는 얘기 아까 보건의료노조 슬로건도 그랬습니다만은 돈이 없어서 어쨌든 치료를 못 받는 일도 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중요한 거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그 켄 로치 감독의 영화 중에 미안해요 리키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아버지가 택배 기사로 나오는데 주인공이 이제 뭔가 사건이 휘말려서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이제 영국은 의료가 다 무료잖아요. 국영 의료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네네. NHS라 그러나요? 100%. 그렇죠. 100% 무료죠. 공공병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어쨌든 노동계급이니까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아닌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무료임에도 엑스레이 찍는데 막 3시간 걸리는 거예요. 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으려고. 근데 이미 부자들은 좋은 사립병원에 가서 그냥 돈 내고 빨리 쾌적한 서비스를 받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료더라도 결국에는 의료 서비스의 격차가 그렇게 생기는 지점을 그 영화에서는 되게 보여줘서 너무 그게 인상적이에요. 우리가 되게 NHS 시스템 물론 대단히 좋은 거지만 그런 또 어쩐 여전히 그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 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좀 보게 돼서 좀 인상적이어서 평등한 의료 인프라 구축이 어쨌든 계속 우리의 이상향일 수밖에 없구나. 계속 가야 될 방향이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했던 뭐 15분 내 의료 인프라가 있더라도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인프라가 질이 낮으면은 거기를 안 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서부장님 보실 때는 어떤 또 유토피아를 또 어떻게 보면은 직접 활동하신 입장에서 꿈꾸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이제 돈보다 생명을이라고 하는 저희 노동조합의 캐치프라이즈가 그거를 저는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빈부의 문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인류의 자유의 이 권리들이 점점 넓어져 왔잖아요. 뭐 개인적인 자유권부터 그렇죠. 시작한다면 그다음에 뭐 참정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권이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 건강권과 생명권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행복 추구권으로도 볼 수도 있고 이건 헌법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천부인권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영국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가 아주 희박한 나라거든요. 아유 거기 뭐 난리 나잖아요. 맨날. 네. 무시무시하죠. 네. 막 그러니까 영화도 많고. 뭐 미국의 대형마트들 가면은 수술 장비 키트를 팔아요. 직접 셀프로 수술. 무슨 아이폰 셀프 수리 키트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술 장비를요? 그러니까 골절 야. 수술 같은 것도 키트를 판다고 저는 들었는데. 알아서 해라. 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 수리 기술을 부모가 자식들한테 이 기술을 물려주는 것처럼 뭐 냉장고 고치는 법을 오. 유산으로 알려주는 나라인 거잖아요. 근데 치료 기술도 스스로 해야 될 정도로 생존 기술이래. 왜냐하면 네 의료보험 제도가 이 확산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 미국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 파리지앵도 계시지만 그러면 저희 막 그럼요. 뭐 그냥 아, 얘기한 네. 겁니다. 네, 다. 네, 전 뉴요커는 아니지만 네. 그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뭐 소개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상대방 배우자를 보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미국에선 네, 그게 그런 것들을 중요하구나. 잘 본대요. 왜냐하면 그 가입되어 있는 그 비율이 제가 알기로 한 20-30%? 아. 네,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건. 그것도 일종의 직장 가입으로 돼 있으니까 직장이 그쵸. 좋아야 네. 의료보험도 돼 좋은 있는 거구나. 직장이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저랑 우재 씨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메이저리그 포함해서 그런 미국 4대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저니맨이라고 불리는 그런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그 팀을 구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건강보험 때문이에요. 그것도? 네, 그것도 건강보험 네. 때문에. 몰랐어. 그러니까 자기 연봉을 깎아서라도 어떻게 팀에 남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팀의 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네. 문제예요. 실제로 어떤 선수의 딸이 어떤 희귀 질환 때문에 병원비가 엄청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선수가 맨날 뭐 팬이나 이런 데서는 뭐 저렇게 부상도 많고 실력도 떨어지는 선수를 왜 자꾸 뭐 고용하냐 아니면은 그 선수는 뭐 너는 왜 양심도 없이 팀에 남아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도 그래도 본인이 어떤 인터뷰에서 밝혔을 때 나는 그래도 내 계속 이런 실력을 키우고 어떻게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라도 갖춰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현실적인 그 현실 속에서 그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직장 가입 안 된 사람들 사실 커버해 주려고 저 버락 오바마 때 그 오바마 케어를 하려다가 하여간 뭐 누더기가 되고 막 이랬던 것도 그런 맞아요. 사정인 거잖아요. 네, 그 오바마님도 오바마 케어라는 거를 하려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례를 좀 보려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는 약간 K 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우리나라 의료라고 보는데요. 물론 뭐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얘기하고 있겠지만 네. 멀리 이상향을 그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이미 공공의료를 다 실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 뭐 이런 거 같은 이제 보편적 복지를 행하는 어떤 유토피아를 그리는 게 아니라면 그 정도는 사실 사회 체제 이념이 바뀌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본주의에서는 한계가 있죠. 네, 우리나라 같은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공공의료는 우리나라가 지금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는 일단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가입돼 있는 거죠. 예.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고 이게 굉장히 큰 이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보고 이걸 미국에 도입하고 싶었지만 미국의 보험회사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죠. 뭐 그 얘기를 하더만요. 뭐 아예 내가 보험 안 가입할 자유도 있는데 이거는 위헌이다. 나를 강제로 가입시키는 맞아요. 거는. 맞아요. 그럴 정도니 뭐 오죽할까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 그 보험료를 납부하고 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 영리병원인 거죠. 영리병원에는 이 초호화 의료 장비나 의료진들이
포진되어 있는 건데 부자들을 위해서. 예, 거기에 우리들만 이용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빈부 인간의 계급 격차나 계층의 차이들이 적용되고 있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에 반대된 디스토피아를 이제 미국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데 어떤 그렇죠. 사람들은 네. 정말 초호화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돈이 있다는 이유로 봤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정말 부모님께 전수받은 자가 키트 이 그러니까요. 활용법으로 스스로 셀프 치료를 해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병원 간의 격차가 아니라 이거 거의 뭐 대단한 건데. 네. 그래서 서부장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어쨌든 한국은 유토피아로 가는 어쨌든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현재 좋은 기반을 갖고 기반을 갖고 있다.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 공공의료를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의료는 이런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원주를 예를 들면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1차, 2차, 3차. 네.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은 이제 동네 병의원. 감기 걸렸을 때 가는 가까운 데 있는 예, 데죠. 동네 병의원. 그다음 2차 병원은 종합병원. 어. 예를 들면 원주의료원 어. 이런 곳들이 이제 2차 의료기관일 수 있고 3차 병원은 이제 세브란스 기독병원. 완전 큰 병원인 거죠. 네, 이제 중증도 네. 높은 환자들 이제 그렇게 의료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 모든 병원을 사실 이용할 수 있어요. 원주 시민들 중에 세브란스 병이 위중하면 세브란스 병원 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병원을 가고 없다고 해서 못 가고 이런 현실은 아니거든요. 중증도에 따라 체계를 두고 있는 의료 전달 체계를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다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예를 들어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1차, 2차 어쨌든 거기 나눠져 있긴 한데 어떤 이게 3차 의료기관 가기가 되게 힘들다. 3차 병원. 그러니까 1차 병원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다. 그리고 1차 병원을 가도 의사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의사 만나기도 쉽고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도 어쨌든 비교적 좋은 그래도, 편이다. 네. 복지가 비교적 좋다는 북유럽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듣긴 네, 했거든요. 이런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건강보험 제도가 아직 유지되고 있고 아직 그리고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그 얘기 설립하려고 많잖아요. 했는데 그게 지금 실행은 안 되고 있어요. 도민들 반대도 심하고 국민적인 여론도 영리병원 안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료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은 안 된다라는 게 이건 뭐 인식 자체가. 좌우의 이념을 떠나서 다 갖고 있는 상식이죠. 상식인 거죠. 그래서 영리병원이 하나라도 통과가 될 때는 미국처럼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리병원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강보험 제도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예외가 생기면 왜냐하면 건강보험 제도는 어떻게 보면 부의 재분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내고 그렇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적게 내고 그게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난 여기 돈 안 내고 영리병원에 투자할 거야라고 하는 순간 부의 재분배 기능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저희들 주장이고 근데 이제 뭐 실명을 거론은 안 하겠지만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셨던 분이 네. 강원도의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국회의원 정도면 뭐 실명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박정아 국회의원 그리고 원주 갑에 또 네네. 예, 제주도에서 정무 부지사 시절 정무부지사 시절에 영리병원을 추진하셨던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네. 근데 이제 원주에 오셔서 강원도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내셨어요. 뭐 가는 곳마다 왜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지. 그래서 영리병원은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저희들도 입장을 냈고 심지어 의사들도 그건 아니라고 그럴 정도로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당장 추진될 것 같진 않지만 이 방송을 박정아 국회의원님이 보신다면 영리병원 단 하나의 영리병원 다 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국가의 기반일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 전체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일이다. 그렇죠. 이게 뭐 단순히 하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부자들을 위한 예외를 허용하면 하여간 뭐 문제가 생깁니다. 맞아요. 뭐 미국 사례도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다 시작이 되는 거고 어쨌든 서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인식도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 굉장히 자본주의적이라고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평등한 의료, 민영화는 안 된다는 어떤 이런 상식을 갖고 있다는 점 여러모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상향이 남아 있는 거죠. 완전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서부장님 생각하시는 정말 유토피아는 또 어느 지점? 우리의 한계는 또 어디까지 돌파를 해야 되나? 이게 정부 때마다 이제 정부의 가치관에
차이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의료를 갖고 있지만 병원에 가보면 비급여 항목들이 진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하고 있지만 그걸로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병원들이 이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줄여 나가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고 뭐 지난번 정부 때는 이제 큰 정부를 지향을 해서 뭐 포퓰리즘이다 이런 공격도 받긴 했지만 뭐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건강보험 안에 이제 녹여내려고 하는 그렇죠, 시도들을 했었고 또 뭐 그런 게 이제 건강보험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번 정부 때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국가 예산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들을 또 줄이려고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을 또 늘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 뭐 MRI 찍는 것도 이제 뭐 제한 걸잖아요. 옛날에 네, 이제 많이 맞아요. 못 찍게 하고 막. 네, MRI 아니 이걸 MRI를 그 건강보험 안에 넣어놓으니까 사람들이 MRI 엄청 찍는다고 하는데 무슨 동네 사진관 가서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심심하게 MRI를 찍냐고. 심심해 가서 찍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말도 안 그렇게 되는 거 찍으려고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떤 의사가 찍고 싶다고 해서 MRI를 막 찍게 해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생각들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낮은 엑스레이도 그렇게 못 찍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공공의료를 우리는 기반을 잘 갖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공공의료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훌륭한 공공의료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이게 사실 서 부장님 말씀 듣기 전에 저는 사실 객관적으로 이게 의료 현실을 모르니까 하여간 우리도 어쨌든 뭐 부족한 점이 많고 이런 지점을 많이 듣겠지만 객관적으로 뭔가 세계적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이 그래도 유리한 조건이다. 이런 오바마가 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근데 오바마 옛날에 뭐 우리 교육제도도 한번 뽑았다 해서 약간 많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말씀 들어보면 의료제도는 굉장히 선진적이라는 생각 들고 사실 맞아요. 뭐 우리 미국 사를 맨날 들어보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희망적이네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도 네, 근데 금방 또 나갈 수 있다는 거니까. 지역별로 갖고 있는 격차들이 또 있고 요건 그렇죠.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국 아직 낙관적이다. 절망적이지 않다 그래도. 조건들이 갖추고 그렇다. 있다. 우리 이렇게까지. 아직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우리 어쨌든 유토피아를 좀 상상해 봤습니다. 네. 네. 또 여기서 제가 항상 또 얘기 나오는 게 파리와 함께 항상 자주 얘기하는 SDGs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사시죠, 전도사 SDGs. 네, SDGs를 보더라도 여기 중에 3번 목표가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이라 해서 이렇게 어떤 의료와 보건 관련된 목표인데 여기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의료 시스템 아니면 의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걸 전 세계가 다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데가 많으니까 이게 3번 목표로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네. 순위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은 그래도 비교적 많이 달성하고 있다. 서 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하여간 말씀해 주신 걸 종합했을 때 이런 공공의료가 어쨌든 우리가 앞서 말한 뭐 의료의 접근성, 평등, 뭐 차별 없는 뭐 이런 의료 서비스 제공받는 거 이런 걸 다 어쨌든 잘 작동해야 또 국민의 기본권 아까 천부 인권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게 또 보장이 되는 셈이니까 이런 저희의 이상향이 잘 보장이 됐으면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연봉 4억 줘도 안 오는 의사들. 하지만 지금 이제 현실이 이상향과 좀 약간 좀 반대로 가는 측면도 있어요. 특히 지역별 격차를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의료가 특히 지역별로 격차가 생기고 무너지다 보니까 사는 곳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의료 서비스의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좀 의료비 부담도 좀 가중이 되는 현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면서 이 원인과 대안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을 좀 접하셨을 것 같아서 이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올해 초에 이제 속초 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연봉 4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제 의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냈는데 이게 뭐 전국 평균, 뭐 서울과 비교해도 거의 2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조건을 파격적으로 제시했는데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 간신히 뽑기는 했는데 그 당시 한 몇 차 공고를 냈는데도 어려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응급실 전문의가 한때 부족해서 뭐 이게 사실 응급실이라는 게 뭐 주 7일 24시간 돌아가는 게 상식인데 주 4일만 뭐 운영하는 파행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응급실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 골라서 아플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전국 뉴스 나왔을 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네네. 싶은 마음.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심각한가 지방 의료가. 원주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좀 이 얘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열악한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이 어떤 뉴스를 통해서도 단적으로 좀 접할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료가 인력난이 심하다는 거잖아요.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심각합니다. 네, 이 얘기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좀 긴 얘기긴 한데 네. 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최근 3년 그 입사자와 퇴사자 정보를 들여다 보니까 절반이 퇴사, 강원도에서 의료인들이 일단 3년간 입사한 사람이 네. 3년간 입사자 절반이 퇴사한 게 3년 못 버텼다는 거군요. 절반이. 그쵸. 어휴. 퇴사자가 이제 많이 늘고 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원주를 좀 벗어난 다른 이제 지역 병원들을 가보면 그 병원 앞에 간호사 상시 모집이라고 플랜카드가 걸려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 뭐 아이가 뭐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무슨 뭐 알바 구인 고직하듯이 항상 그렇죠. 붙여놓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온다면 환영 이런 분위기 인 거죠. 그냥 아무나 와라 어쨌든 오기라도 해라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퇴사자가 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남은 인원에 대한 업무 부담이 증가되고 그게 이직 요인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직률이 높아지니까 숙련된 의료인들부터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숙련된 의료인들은 어느 병원이든 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숙련된 의료인이 사라지니까 의료의 질이 또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남은 이들에게 업무 부담이 또 증가되고 야, 이직률이 악순환이, 또 높아지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세브란스 기독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은퇴한 교수님들 다시 모시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도 지금 있고 쉬지 못해.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의료 공동화 현상까지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의료 공동화 현상은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병원을 이용 접근율이 어려운 지역에 누가 이사를 가겠다고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아까 뭐 말씀해 주셨던 응급실을 4일만 그러니까 골라서 아파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살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응급실 전문의들이 퇴사를 집단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월화수에 응급실을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속초 주민들은 월화수에는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요. 아프더라도 월화수는 안 된다. 아프더라도 월화수는 아프면 안 되는. 근데 이렇게 사람의 삶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였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4억 2, 3천만 원의 의사를 채용했는데 전문의도 아닌 사람을 채용하게 된 거죠. 불가피하게 이게 전문의가 못 오니까 네. 안 오니까. 근데 저희는 그때 이제 우려한 게 그럼 다른 의사들이 가만히 있을까? 네.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와서 4억대 연봉을 받으면 다른 의사들은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게 지금 도미노처럼 의사들이 연봉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다 올려달라. 나도 4억 줘. 전문의도 아닌데 저 사람 4억 받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몸값 높여줘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이제 공공병원의 의사들 물론 사명감 가지고 이 공공병원을 지키려고 하시는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현장을 지키고 계시지만 이런 현상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4억 받아야지. 이런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도고 그렇죠. 지금 공공병원에 도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산적으로. 그러니까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도가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죠. 도에서 예산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금 살림을? 네, 자구책을 마련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 이제 의사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우리 통념과 다른 게 그 MBC 같은 거 아닌가? 공영방송인데 사실상 수신료가 아니라 광고로 운영되는 MBC처럼 이게 이름은 공공의료니까 도에서 다 지원해주겠지 하는데 사실은 알아서 거의 자구책으로
그냥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현실이다. 네, 지금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강릉에 그 뉴스에도 크게 나왔었는데요. 이제 강릉 아산병원. 아산병원은 꽤 큰 병원으로 3차 병원이고. 네, 네네. 그렇죠. 네, 3차 병원이고 영동 지역에 이제 주민이 60만 명이에요. 네. 울진까지 포함해서 네. 강원도 고성에서 울진까지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을 책임지는 3차 병원인데 여기에 그 심장 혈관 중재 시술을 하는 전문의 네. 4명이 집단 퇴사를 했습니다. 한꺼번에요? 네. 그러니까 심장 질환을 혈관이 막혔을 때 스텐스를 넣어서 혈관을 뚫는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집단 퇴사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병원이 1년에 150여 건 정도 이 스텐스 시술을 하는 병원인데 이거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동 지역 주민들은 심장도 아프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근데 심장이 마비가 왔을 때 네. 그 골든타임이 2시간이거든요. 2시간 내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강릉에 그걸 담당하던 병원의 의사들이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영동 사람들은 2시간 만에 넘어올 수가 있나요? 이게 그래서 2시간 안에 춘천이나 원주를 오면서 하는 거고 못 오면 죽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서바이벌이야 뭐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헬기 되게 심각한 태웠으면은 상황이에요. 헬기를 타야만 이게 되는 거죠. 네, 그쪽에는. 지금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이제 닥터 헬기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타면서 하는 거고. 야, 근데 그게 뭐 사실 다 커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네, 한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 심장내과 의사들은 다 서울 경기로 떠난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그리고 계속 뭐 의사를 얘기해 주시겠지만 뭐 뉴스 보면은 뭐 약사나 간호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의료 인력 자체가 지금 부족하다. 아까 뭐 공고를 계속 올리고 있다, 붙여놓고 있다 그 말씀해 주셨고 그 뭐 서부장님 얘기 종합하면 하여간 의사들은 강원도를 떠나고 있고 떠나니까 이제 남은 인력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니까 그분들도 또 퇴사를 하고 그럼 전반적인 또 의료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의료인이 없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이 악순환을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또 우리 이제 호정이가 맨날 쓰는 기사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기 뭐 비단 영동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원주 의료원이나 뭐 이런 강원대 병원이라든지 한림대 병원 이런 곳에서도 어쨌든 지금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고 의료인들이 보면은 지금 최근에 호정이가 쓴 기사 한번 읽어보면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도 최근 3년간 610명이 퇴사했다. 의료 인력 뭐 이런 얘기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뭐 이따가 얘기는 나오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지역의 어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규 공중보건 인력 자체도 지금 줄고 있고 그리고 원래 공중보건의가 옛날에는 그래도 지역에 남아서 계속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안 하려고 하고 이것도 의료인 떠나는 문제랑 비슷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공공의료는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원정 의료부터 불법 의료까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프라가 좀 어떻게 취약해지고 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의료인이 부족하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의료 인프라는 취약하다고 할 수 없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의료인인데 맞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통계로 봤을 때는 지금 좀 이 강원 공공의료가 좀 어디까지 지금 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수치와 실제 간극이 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함정이 하나인데요. 있다는 거군요. 네, 수치상으로 보면은 강원도 공공의료는 되게 좋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이것도 네. 통영과 다르네요. 네,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인구 대비 병상수 봤을 때 10만 명당 전국 평균은 613병상인데 강원도는 753병상이에요. 오, 훨씬 높네요. 네. 평균보다.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수 100만 명당 전국 평균은 0.7개소인데 우리는 1.94개소. 오. 네. 근데 이 수치로만 보면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보이는데 신- 이건 사실 강원도민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그러니까 수 너무 있거든요. 실제 체감하고 다르죠. 지금. 네. 강원도 공공병원이 17개가 있습니다. 특수대상자 병원이 있는데요. 네. 국군병원 4개. 아, 또 그다음에 국군 춘천병원 그렇죠. 네. 아, 그런 곳 말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산재병원 3곳. 아, 산재병원. 그리고 특수질환병원이 있어요. 강원도 재활병원,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국립춘천병원. 네, 국립춘천병원은 이제 정신병원이고요. 아, 치과도 특수질환 병원 또 그렇군요. 네. 오. 그렇게 여기 10개소를 빼면 일반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은 7개.
아까 17개였는데 7개로 네, 확 줄어들죠. 절반 뭐 밑으로 떨어지네. 네. 그럼 함정이네 이거 진짜. 강원대학교 병원, 어. 그다음에 원주의료원, 속초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그다음에 정선군립병원. 아. 네, 이렇게 하면 7개인데 네. 이 7개 병원에서도 그 필수 의료를 다 담당해서 할 수 있는 병원은 강원대학교 병원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원주 의료원도 안 돼요 이게? 네, 다 필수 의료를 다 못하는 진짜요? 상황이고요. 그러게 그러니까 원주료는 그래도 잘 좀 잘 되어 있는 그나마이지만 곳이라고. 그래도 아니구나. 필수 의료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응급 환자를 다 담당할 수 없어서 이제 오.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네. 원주는 세브란스가 있어서 그게 더 약간 티가 안 났구나. 티가 안 났던 게 아닐까. 뭐 우리 공공의료도 그렇게 지금 원주도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네요. 들어보면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의료 이용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접근성. 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낸 발표 자료를 보면은 기준 병원에 도달하는 기준 시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전국 1위. 아 네. 그러니까 제때 도착 못하는 사람이 전국에 네. 제일 많은 데가 의료 강원도라는 접근성이 가장 떨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공공병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군요. 규모도 작고, 네, 그리고 기능에도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고 있거든요. 치료 가능한데 죽는 아 환자 비율이 전국 최고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제때 도착해서 뭐 이렇게 네.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면 살았을 골든 텐데. 타임 안에 못 도착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하고는 이 응급 진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건 건강권과 생명권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그렇죠. 네. 네,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저 원정 의료, 원정 네. 출산. 이게 사실 원정 옛날에는 저 고위공직자나 뭐 이런 분들이 원정 의료, 원정 출산으로 뭐 청문회에서 논란되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게 참 웃을 수 없는 그냥 맞아요. 살기 위해서 진짜 네네. 생존을 위한 네, 거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원정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문제를 사실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 소멸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지역 공동화. 네, 그러니까 지역 소멸, 그러니까 의료 인력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그 살고자 하는 지금 청년들도 강원도를 떠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는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 네네. 의료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강원도라는 동네 자체는 너무 살기 심심한 동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의료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임상 경험인데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병을 치료하고 경험하는 임상 경험이 중요한데 강원도는 그러기 어려운 상황. 여러 그리고 가지. 인구는 되게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중증 환자만 지금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봤을 때 임상 경험 쌓기 어렵고 중증 환자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인력이 자꾸 줄어드니까 업무 부담 자꾸 증가하고, 그렇죠.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건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 위험성도 늘고 있다는 거예요. 커지고 있다. 특히 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증 환자들이 네네네.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담감, 의료인으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의료인들도 본인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강원도를 떠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료 공동화, 지역 소멸, 이게 또 같이 맞물리면서 또 지금 안타까운 상황들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제 도민이 겪는 의료진, 뭐 아까 계속 짚어줬지만은 통계를 아까 몇 가지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아까 치료 가능 사망률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은 10만 명당 39.4명으로 이제 전국 1위였다고 해요. 작년에는. 이게 이제 연간 132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었는데 132명이 더 죽었다라고 이제 통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30.6명으로 전국 최하인거와 비교해 보면 서울과의 현격한 인프라 격차 그렇죠. 이런 걸 네. 느낄 수 있고, 특히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걸로 나타났고, 이런 건강 수준이. 그리고 응급 의료 취약지, 국립중앙의료원이 작년 분류한 통계를 보면은 강원도에서는 원주, 춘천, 강릉을 뺀 15개 시군이 모두 응급 의료 취약지로 꼽혔다. 아까 서부장님 네네. 말씀 그대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권역 응급 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 도착이 어렵거나 지역 응급 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달이 힘든 인구가 30% 이상인 지역인데, 강원도가 이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포함이 됐다고 그래요. 시군이, 강원도 관할에 있는 시군이 그 뭐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라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 뭐 전남, 경북, 강원 뭐 다 같은 입장이죠 지금. 그렇죠. 다 같은 그렇죠. 입장이에요. 공공의료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현실인 거고. 네. 또 그리고 네. 특히 또 강원도는 저희도 다녀봐서 알지만 지역에서 지역 간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네. 뭐 아직도 교통 인프라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편이고. 맞아요. 네, 워낙 네. 또 크고 면적도 밀도는 또 적고 인구 밀도.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요 통계도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분만 취약지라 그래서 이제 15세에서 49세 가임 인구 중에서 이제 분만실에 60분 이내 접근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30%를 넘거나 또는 분만실 이용자 중 분만실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60분 이내인 경우가 30% 미만인 뭐 이런 지역들을 이제 등급으로 분류한 건데 여기에 어쨌든 포함된 곳이 이제 강원도에서는 14개 시군이 꼽혔다. 그 18개 중 이제 빅3 원주, 춘천, 강릉과 이제 동해시를 빼고는 여기 다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맨날 뭐 지방 소멸 얘기하고 뭐 저출생 대책 이런 걸 얘기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분만 지금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소아과, 산부인과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가까운 그 횡성도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산부인과가 아예 없다고 없어요. 하더라고요. 네. 원정 출산을 하는데 제 이제 친구 중 사례가 한 명 있었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 교사거든요. 이제 지방 도시, 소도시에 있다 보니까 산부인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에 여기 대도시로 나와가지고 이거 원주를 대도시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네. 네.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있는 원주로 나와서 한 달 전부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앞에서. 아, 원정 출산할 수밖에 없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맞아. 네. 아니 저도 예전에 태백에서 오신 분 어느 포럼에 와서 마주쳤는데 진짜 태백에서 저 산부인과가 없어서 그 뭐 양수 터지고 이런 상황인데 원주까지 달려왔다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영월이나 이제 이런 지역 영월 같은 경우도 소아과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그럼 더 시골로 가기가 어려워지는 그렇죠. 네, 상황이죠. 어떻게 올 수가 있겠어요? 불안해가지고. 맞아요. 네. 아무 메리트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자 아까 언급이 잠깐 나왔는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응급 입원을 하지 못해서 다른 이제 강원도의 시군으로 가거나 심지어는 이제 강원도 밖으로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 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천으로 가거나 뭐 경북 영주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도 보도에서는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강원도 내 지역 중에서 평균 의료 이용 자체 충족률, 그러니까 그 시군 안에서 자체적으로 네네. 해결한 비율이 50% 미만인 곳이 고성군이 40.5%, 정선군이 41.4%, 양양군이 42%, 화천군 47.3%, 평창군 49.4%로 강원도에서 5곳이나 될 정도로 시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은 강원도에서 이제 원정 진료자 수가 총 34만 3,477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가 총 6억 3,232만 원이었다고요. 2021년 자료를 보더라도. 근데 이게 아마 더 심해졌다면 심해졌겠죠. 그렇겠죠. 지금 시기가 지났을 때. 21년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네.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심각한 상황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또 지적을 본 게 뭐 이런 불법 의료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사 관리를 결국에는 의사가 뭐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간호 인력에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의료법을 어기는 행위들이 발생되는 건데요. 이제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17년간 의대 정원수가 동결되어 있어요. 아, 이거 뭐지 요새 화제죠, 이것 네, 때문에. 17년 동결입니다. 17년이면 언제? 네. 뭐야? 그러니까요. 계산날 2000년대 그러니까 중반이네. 17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저출생의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은 맞아요. 나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령화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환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건데 의대 정원 수는 17년간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의대 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10년 뒤에 전문의가 돼서 나올 거예요. 아,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해도 현장 될 나오려면 거니까. 10년 걸려요. 현실을 그러니까 절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10년은 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거고 그렇죠. 점점 디스토피아로 하고 있어. 체감도가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고령화율은 더 커질 거고. 원주만 보더라도 제가 떠올려 보면 17년 전이면 제가 뭐 고등학생 뭐 이 정도였을 텐데 그때 이제 막 원주시 인구가 30만을 넘었다 뭐 이쯤이거든요. 그래. 그러면 그때 기준만 하더라도 원주는 6만이 늘은 건데. 그렇지. 네. 맞아요. 이제 혁신도시, 기업도시 유치하고 막 이래 성장세를 달리던 시기인데 맞아요. 진짜 까마득한 느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대 정원은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대를 당연히 변화가 못 따라갈 없습니다.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러니까 음. 의사가 상황이다. 부족하니까 네.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간호사라
다른 병원 직원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네, 없다는 거잖아요. 불법인 줄 알면서 넘기는 거고 그걸 불법 의료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간호사를 PA 간호사라고 하거든요. 네, 수술실 업무, 수술 업무를 대행하는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PA 간호사. 의사가 진행해야 되는 수술 업무를 간호사가 하게 되는 건데 의료법상 간호사가 하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의료사고가 벌어졌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건 사실 또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의료 사고로까지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처방, 문제. 뭐 의료 기록, 기관 삽관, 봉합,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 뭐 항암제 조제 이런 거 전부 다 의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 다른 직원들한테 넘기고 있고 모두가 이게 지금 병원 사람들은 불법인 걸 알고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을 어겨가면서 이 일을 행하는 병원 직원들은 굉장히 이제 의료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지금 두렵게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수가 부족해질수록 그 업무 과중이 또 다른 직원들한테 그렇죠. 다른 몰리는 거죠. 의사뿐만이 아니라 네네. 계속 거기서부터 더 시작하는 전가되는 거네. 거예요. 인력난부터. 그러니까 고강도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사직으로 이어지고 그 숙련도 있는 직원들은 야. 그나마 인프라가 있고 임상 경험할 수 있고 또 의료인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서울 경기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이게 계속 같은 그 문제의 원인에서 출발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의사 인력난이 심각하고 의료 인력난이 심각하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까지 안아야 되는 상황. 네네. 더더욱 이거는 뭐 남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강원도에. 의료인들은 왜 강원도를 떠날까? 자, 그래서 이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또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인들은 떠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떠납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근데 왜 떠날까 그러면 강원도를 이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짐작은 됩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건 어떤지 왜 떠납니까 도대체? 그 초반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3년간 입사자 절반이 퇴사했다. 네, 근데 이게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이고, 근데 지금 우리 공공병원에 갖고 있는 현실에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예, 정부나 도 지자체에서 이 공공병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급여나 처우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기관이 가진 예산도 사실 뻔한 거죠.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이제 응급실 전문의 퇴사하면서 비정상적인 운영했고 4억대 이제 연봉이라는 조건으로 의사를 채용했지만 네. 이것도 사실 임시방편이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강원도 재정 여건상 이거를 보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기관의 자구책만으로도 이거를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병원이 갖고 있는 그 수익 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봤을 때 인건비 지출 비율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아, 그렇겠네. 다른 데서 그럼 또 잘라야 되는 거지 예산을. 인건비 비율 지출이 높다라는 거는 시설 투자에 쓸 비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이렇게 몰아주니까 뭐 사실 의료기기를 계속 바꿔줘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투자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 그러니까 의사들 그리고 고액 연봉 맞춰주고 하면 지금 직원들 임금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현실에서 뭐 이 의료 장비에 대한 투자를 한다? 이거는 언감생심이고, 그러니까 의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서 내가 여기서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딴 병원 가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느끼게. 네, 이걸 할 수 있는 요새 되게 장비들이 굉장히 고도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의료 기술도 그렇게 맞춰져 가고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이 병원에서 없는 거예요. 약간 이게 그거예요. 저기 야구 경기장
그 관중석 다 무너지고 막 글러브 찢어지고 배트도 막 옛날 거고 막 이런 상황인데 4번 타자 한 명 영입하겠다고 거기다 돈을 다 쓰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굴러갈 수도 없으니까 이 팀이. 네네. 그런 울며 겨자 먹기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거야 뭐 스포츠지만 사실 의료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맞아요. 되는 일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정부가 공공임상교수라는 거를 네.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립대병원이 그 의사를 채용해서 지방의료원과 그다음에 국립대병원 순환하면서 근무시키겠다. 아 그럼 국립대 교수로 채용을 해서 순환시키는 거군요. 의료원으로. 순환시키겠다. 아. 네. 근데 충원율이 아주 저조.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안 가시면. 지원을 안 한 거죠.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공공임상교수제를 뽑겠다고 해놓고 기간제로 뽑은 거예요. 뭐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정규로 해도 이게 될까 채워질까 말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네. 내가 국립대병원 교수로 채용을 해서 뭐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될까 말까인데 기간제 채용해서 지방가. 그러면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밖에 충원 못했고, 당연한 그러니까 결과네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나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나 기관에 맡겨서는 될 일이 지금 아니고요. 이거는 공공의료는 정부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고 이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저희도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공공의료에 대한 좋은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음. 건강보험제도 아직 잘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투자하고, 네. 시설과 인력에 투자하고, 또 지역일수록 더 투자하는 거. 지금 메가 서울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죠. 지방을 살려야지 서울도 있는 거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인데 네네. 떨어져 있는 게 지방이 아니라. 죽으면 서울도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 말씀해주신 서부장님 말씀 지금 종합을 계속 해보면은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서울보다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는 비단 임금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 이렇게 고연봉을 주는 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지만 네네. 설령 임금을 그만큼 주더라도 워낙 근무 환경 자체가 열악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 시설이나 장비 지원도 빈약하기 그지없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이렇게 커리어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의료인 입장에서 뭔가 임상 경험이나 이런 걸 찾기도 힘든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전우재 조국희 선생님이 예. 여기 원주 와서 방송을 하는데 네. 방송국에서 고액 연봉을 줘요. 네. 와서 방송해달라. 네. 방송하는데 카메라도 안 사주고 그렇죠. 마이크도 안 줘. 지금 우리처럼 아이폰으로 찍고 있는 거야. 카메라 안 주고. 아이폰이면 날 수도 있어요. 우리 걸로 찍고 있는 거지. 지금 아이폰 이게 13인가요? 14인가요? 14. 네. 14. 네. 아이폰 5 막 이런 거 주면서 하지 말라는 거지. 네, 그거 보고 방송해서 고퀄리티 방송을 해내라. 아 절대 힘들죠. 아니 그러니까 뭐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그런 캠코더로 찍으라는 것과도 뭐 그러면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명감과 이 책임감으로 해왔던 그 공공 영역에서 의료인들의 그 한계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현타가 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지. 네, 현타 오고 떠나는 상황인 거고 의료인으로서 내가 뭔가 여기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충원이 안 되면 채워지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아니 사명감도 정도가 있지.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맨날, 그 떠나는 의료인들에게 질타할 부분은 전 아니라고 그렇죠. 봅니다. 이거는 뭐 네. 당연한 섭리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토양을 제대로 닦지 않는 이 정부의 저는 정책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건. 지금 검색해 보니까 아까 재정 적자 얘기해 주셨는데 공공의료원들 의시 상당하네요. 원주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는 5억 1,109만 원의 흑자가 났는데 코로나19 시작되고 2020년에는 110억 적자를 냈고 2021년은 55억 거의 56억 육박합니다. 적자 냈고 2022년 작년에는 89억 적자를 또 냈어요. 원주 의료원 우리 여기만 네네. 해도 한 해 거의 100억 원에 육박한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거고 뭐 영동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삼척 의료 뭘 규모가 좀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여기도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2018년 20억 적자였는데 그 이후에 뭐 53억 적자, 78억 적자. 원주 의료원과 규모 차이가 있을 텐데도 적자폭이 거의 그렇죠. 100억에 육박하고 네. 있고 속초 의료원도 뭐 2022년에만 90억 적자를 보면서 아주 만성화돼 있네요. 이런 적자 재정 상태가. 근데 이게 사실은 통계로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게 적자가 엄청나게 심해졌다는 게 좀 느껴지네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원주 의료원 뭐 흑자도 내고 이랬는데 이것도 좀 역시 코로나가 좀 더 재정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네, 그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오늘 가장 설명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좋아요. 코로나 이후 토사구팽. 5개 지방 의료원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네. 네, 이제 5개 지역 권역에서 이제 공공 의료를 최선도에서 하고 있는 병원들이고요. 그 도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강원도 공공의료원 운영개혁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각 병원들한테 문서를 시달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9년도 네. 평균 경영수지를 보면 18억 흑자였어요. 아, 평균 흑자를 냈군요, 다들. 네. 오. 19년에는 평균 18억을 흑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흑자인지를 저는 설명하고 싶은데 네. 5년 동안 직원들이 임금을 동결했어요. 그 이전에 네. 의료원들이. 네, 5년간 임금을 동결해서 18억의 흑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상 뭐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하면 삭감을 감수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도에서 인건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고 공공병원이라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공공병원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적자로 갔을 때는 생존하지 못하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임금을 깎아서 5년을 깎아서 동결시켜서 18억의 흑자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곡통 분담을 해가지고 겨우 흑자를 만들어낸 그렇죠. 거군요. 십시일반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임금이 5년간 동결되어 직장인들한테 5년간 동결하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죠, 진짜. 네.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 엎친 데 덮친 경우. 네, 갑자기 코로나 터졌어요.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정부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공공병원들은 전환하라. 아, 그러면은 지침이 하달됩니다. 그것만 맞는 건가요? 감염병 관련해서만? 네, 그러면 이제 일반 진료를 하고 있었던 공공병원에서 일반 환자들을 다 빼고 소개시키고 감염병 환자만 치료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럼 일반 환자들은 다 빼야 되는 다 거예요? 빼고 병실에서? 음압병상 만들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죠. 아, 그때는 3년이라는 시간을 감염병만 전담하던 병원으로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병상수 부족하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지방의료원들이 아,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바꾼 거구나. 네, 했고 강원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여긴 거점 국립병원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강원대학교 병원은 만이라도 이제 일반 진료를 해야 되는 거기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료원들이 전부 다 코로나 환자들을 받은 거죠. 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의료인들의 경우에 코로나 환자를만 맡아서 이 3년을 보내라는 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진료를 뭐 전혀 못 하니까.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의료인들도 많이 있었고 내 임상 경험 자체가 네, 좀 없어지는 네.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관련 없는 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료 인력들이 이직을 하게 이직률이 그때부터, 높아졌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규 채용자들이 이제 간호대학을 졸업해서 오게 되잖아요. 네네. 그 신규 채용돼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코로나 환자들만 진료한 거예요. 아, 오자마자 계속. 네, 계속.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 선언을 하고 네네. 코로나 환자 엔데믹 선언을 하고 이제 일반 진료 병원으로 전환해라. 이제는 다시 네, 돌아가라. 정부 지침으로 다시 돌아가라.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최전선에서 뭐 희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 의료원들이.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최선도에 맞서 싸운 거죠. 코로나랑 전투를 벌인 거고. 맞네요. 네. 그러니까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들하는 사명감을 또 갖고 그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수행을 한 거고. 그 수행 끝나고 이제 일반 진료 병원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이제 정부 지침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환자가 없잖아요, 병원에. 다 소개시켰으니까. 그렇죠. 그때 다. 네. 소개시키고 지금 엔데믹 한 지 한 1년 가까이 됐지만 병상 가동률이 반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지방 의료원들이? 네, 지금 평균적으로 40%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80%대를 유지하면서 흑자 상황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병상 가동률은 근데 왜 회복이 좀 더딘 거예요? 이게 관성적인 문제인 건가요? 잘 안 가려고. 일단 뭐 이게 감염병 전문 병원이다라고 인식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병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서울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겨버린 상황이기도 한 번 하죠. 빠져나가면 이게 그쵸.
네. 그대로 안 돌아오는 왜냐하면 거군요. 이제 나를 담당하는 의사를 찾아가기 때문에. 네, 보통 의료라는 거는 그렇게 네, 그렇죠. 좀 그러면 이미 거기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면 그 병원을 옮기기는 쉽지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이해가 되네요. 지금 엔데믹 상황 끝나고 일반 진료 중심 병원으로 전환했는데도 환자들이 바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병상 가동률은 40%대.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보면 수익은 반토막이 난 거죠. 그렇죠. 옛날에 비하면. 근데 지출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뭐 직원 수는 그대로니까. 빠져나가는 인건비는 그대로죠. 네, 인건비는 그대로니까. 근데 의사들 고액 연봉 주기 시작하면서 인건비 상승 효과가 있었죠. 오히려 더 네.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또 일반 진료 환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의료인들이 또 숙련도가 떨어지는 의료인들이 아까 있었고. 간호 인력들은 뭐 오자마자 신규 그렇죠. 채용됐을 때는 그렇죠. 코로나만 네.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이 엔데믹이 갑자기 막 일반 진료를 전환하면서 굉장히 분주해지고 힘든 상황을 맞으면서도 어쨌든 일반 진료 중심 병원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그 고통을 견디면서 또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재정 적자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이거는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벌어지는 거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한 4, 5년 정도 적자 상황에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복기가 네.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회복 같다. 기간이 그 정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당연히 이거는 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이 회복기도 당연한 건데 정부에서 예산을 빵으로 잡았습니다. 회복기 지원 회복기는 예산. 예산이 없어요? 지원 예산이? 네. 알아서 해라. 국회에서 정부에서 회복기 지원 예산을 오. 0으로 잡고 도에서는 너네들이 경영을 잘 못한 거니까 에? 적자를 알아서 해결해라. 아니 그냥 다 떠넘긴 거네요. 너네가 네. 못해서 적자 나고 있는 거니까 뭐 네. 인건비를 줄이든 알아서 그러면 자구책해라. 이 공공병원에서 전담병원에서 3년간 분투를 했었던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림받은 거죠. 그렇죠. 그럼요, 진짜. 네. 네, 버림받은 거죠. 그리고 이 책임도 우리가 떠안는 상황이 된 건데 저는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국가의 품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훈이잖아요. 보훈. 그렇죠. 네, 유공자에 대한 처우.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보훈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또 국가에 대한 자부심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라도 생기려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그거에 맞는 적어도 처우라든지 농공 행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뭐 그렇죠. 공에 그렇죠. 대한 치안은 네. 필요한 건데 너네들이 책임져. 이건 라는 뭐 상황 오히려 뭐 논공 행상은커녕 그냥 그러니까요. 문자 그대로 토사구팽이네요. 이게 진짜 그냥 토사구팽 상황이죠. 버린 거네 그냥. 포상은 바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거기 적정한 예산은 좋아져. 일상을 회복할 수 맞아. 있게끔의 그 예산은 필요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진짜 한국 사회가 그동안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전형적인 맥락을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형적인.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엔데믹에 어쨌든 의료원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당시에 우리 의료인들 뭐 감사합니다 챌린지도 정부가 막 주도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칭송을 했잖아요. 의료인들 덕분에 특히 공공의료원들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고 합니다. 그렇게 선전할 건 다 해놓고서 막상 이렇게 엔데믹이 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 되니까 그냥 진짜 버린 상황. 이게 정말 버린 기시감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임진왜란. 네. 임진왜란이 끝나고 많은 국민 그때 당시 이제 인민이죠. 많은 인민들이 그 양반 자격증을 사는데 혈안이 돼요. 그래요? 네. 그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양반은 군대를 안 가니까. 네네. 공명첩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름이 비어 있는 양반 자격증인 건데 그거를 막 위조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살려고 합니다. 왜? 임진왜란 때 전투 국가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고 일을 했으면 그거에 걸맞는 대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 국민들을 더 옥죄는데 정부가 혈안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 군대 이제 안 갈 거야. 내 자식은 군대 못 보내. 그렇죠. 이러면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임진왜란 이후에 그 병역 기피가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늘기 시작하거든요. 대한민국 아니죠. 조선시대가. 네네. 그 결과가 일본에 침략당하는 순간까지도 간 거예요. 네. 뭐 아니면 어떻게 그 보면 짧게는 이어지는 뭐 거네. 병자호란이나 네네네. 이런 병자호란도 데서도 있고. 그렇고. 아니 네. 그게 또 계속 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독립투사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게 뭐 열악한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렇죠. 아닌가? 네. 계속 이런- 맥락이 이어지네요. 네, 이런 식이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냐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저는 또 강원도가 저는 정말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건 지금 강원도 재정 자립도 문제가 아니라 부채가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채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부채를 다 갚을 때까지 강원도 공무원들은 임금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네, 그 논리대로라면 맞죠? 네. 강원도 공무원들 임금 인상하지 말고 음. 임금 반납하고 재정 자립도 세울 때까지 임금 동결시키고 임금 반납하고 이거를 강원도 공무원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네 코로나 최전선에 싸웠던 공공병원 직원들한테는 너네 책임이야 라고 하면 누가 도를 위해서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정 돈이 없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강원도도 돈이 없고 병원도 지금 회복이 안 돼서 돈이 없고 임금이 체불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년도부터는 지금 임금 체불이 될 위기의 상황이 이렇게 있거든요. 적자심하면 그럴 것 같네요. 네네 임금 체불 위기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도가 임금 체불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회복기에 대한 뭐 재정 적자 지원 문제가 아니라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책임을 지금 도가 안 지겠다는 아, 거거든요. 벌써부터 밑밥을 깔고 있는 밑밥 거군요. 깔고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임금 체불됐을 때 이게 채권이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네. 임금 채권인데 그렇죠. 이걸 도가 책임 안 지겠다. 채무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채무자고 채권이고 알아서 해라. 공공의료인데 그냥 각자 도생하라. 그러니까 각자 도생해라. 네. 저는 말이 안 도가 나오네. 지금 그런 계산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후 감염병이 또 도졌을 때 저는 이거를 전담병을 하겠다는 의료원은 아무데도 없을 거예요. 없죠. 네. 아니 이게 아까 계속 거슬러 올라오죠. 5년 동안 아까 임금 동결 이미 했었다고 했잖아요. 이미 했던 그렇게 만들어낸 흑자 엄청난 노력을 한 겁니다. 맞아요. 자구책으로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근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거기서도 굉장한 희생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답은 너희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커졌다. 이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씀 계속 하고 계신 그렇죠. 거죠. 지금 의료원 직원들은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 이 상황 너무 억울한 상황이고. 그렇죠. 이거 뭐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떠나는 이유의 근본적 원인은 여기에 정말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사명감 갖고 해도 뭐 인정도 안 해주고 오히려 책임만 돌리는 상황인데. 맞아요. 그리고 그 필요할 때는 다른 모든 걸 다 제치고 그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내가 다른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눈에 하고. 뻔히 네. 보이는 거죠. 저는 이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한 사회라면 감염병 이런 시기에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공의료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사회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더 나눠야 되는 시기라고 지금 보거든요. 왜냐하면 감염병 시기에 공공의료가 톡톡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네. 했고 이게 사회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더 진척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네, 시민사회들도 필요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이나 공무원들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데 본인들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이거를 버리는 거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관료주의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네. 우리 사회가 언제입니까? 2013년쯤입니까?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 때도 네. 계속 그런 논리로 접근했잖아요. 이게 공공의료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장 논리로 접근을 하다가 결국 진주의료원도 뭐 폐쇄되고. 근데 결국에는 코로나가 터지니까 공공의료가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였구나의 어떤 가치가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때 진주 시민들이 여기 진주의료원이 남아 있었으면 그러니까. 네, 그 진주의 코로나 환자들을 진주에서 받질 못해서 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 정작 그 장본인은 지금 대구로 튀었고 하여간 그건 뭐 하여간 저는 이게 황당한 거예요. 라는 정말 전 세계적인 그런 대격변을 겪고도 우리가 반성이 없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뭐 느낀 점이 없냐 이렇게. 그때 진주가 그렇게 느껴도 이렇게 뭔가 엔데믹이 되면 모든 게 없었던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그래 게. 이제 넘겼다 위기. 네네. 이거밖에 이게 진짜 관료주의고 정말 보신주의에 입각한 어떤 정신 아니냐. 이렇게 네. 넘길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음번엔 이렇게 못 넘긴다는 거죠. 맞아요. 뭐 당연히 위기가 안 오면 그게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르는 세계의 여러 상황상 이런 위기가 또 더 심한 게 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하고. 그러니까 도 공무원들도 이 공공의료 담당하는 과들이 있거든요. 좀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본인들 책임 회피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고, 그리고 만약에 임금체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럼 도에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미안하다. 그렇죠. 어떻게든 당연히 책임지겠다라고 답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어떻게든 책임져 줄 테니까 미안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냥 버려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냥 이게 사실 뭐 저 해외 사례 영국에서도 저 보리스 존슨이 왜 맨날 그 얘기했잖아. NHS 손보겠다. 이거 네네. 하여간 돈 먹는 하마다 막 이래가지고 뜯어 고치겠다. 그 국영 무상 의료 시스템. 근데 본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NHS 덕에 살아나니까 이거 알고 보니 굉장한 거더라. 내 취소했다 이랬다며. 적어도 보리스 존슨조차도 느끼는 바가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난 우리가 그렇게 3년간 정말 어떤 이런 희생을 통해서 엔데믹을 이렇게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어봤을 때 정말 아무런 정말 변화가 없다 우리 사회가. 이거 너무 비극이다. 네, 이게 뭐 의료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요새 감기라는 영화가 자꾸 떠올라요. 네, 진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버릴 거면 진짜 바이러스라 다시 한번 터졌으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또 과연 그걸 겪고는 반성을 할까? 이게 계속 그렇죠. 네. 우려가 되는. 반성하지 않는 사회. 우리 사회가 계속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회복기 지원 예산이 필요한 이유. 아까 저 예산 지원 전혀 없다. 회복기 지원 예산 뭐 그 얘기 해주셨는데 일단 예산 잠깐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지금 관심 없는 거예요. 보건의료부문 내년 예산이 지금 37.8% 지금 삭감됐습니다. 6조 9천억에서 4조 3천억으로. 그리고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도 95억 감소를 했다고요. 1,511억에서 1,416억으로. 그리고 지금 아마 보건의료노조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회복기에 필요한 의료원들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3,500억 증액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미지수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8일부터 저희가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농성 투쟁을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의 싸움이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연장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저희가 지금 뒷수습을 또 사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우리들 스스로 또 나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국회 예산 관련한 이제 심사위원 이제 국회의원들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국회의원들 좀 면담하면서 많은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공공의료를 살리고 강화할 수 있는 방향 이 회복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 의료원들이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네, 인력 이탈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될 텐데 이게 의료인들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병원이 여기만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병원을 떠나고 나면 이 무너진 공공의료를 다시 만드는 건 불가능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짜고 있는 정부나 이제 보건복지부나 국회의원들 만나면서 계속 설득하고 있고 예산 지금 증액 심사하고 감액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안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저희들의 입장을 지금 최대한 피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선 과제가 되겠네요. 이게 반영이 제대로 되느냐.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하여간 정부는 계속 지금 뭐 세수 축에도 잘못해가지고 뭐 긴축 재정 뭐 중앙이고 지방이고 좀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지금 다른 예산을 쓸데없는 예산 줄여서라도 이걸 지금 살려놔야 되는 상황인데 증액을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요. 이건 없어도 되는 예산처럼 취급을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게 황당하고요. 하여간 보건의료노조 어떤 분들은 그래 하여간 뭐 보건의료노조든 노조에서 파업하면은 왜 또 저러냐 이러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최전선에서 어쨌든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간호간 병통합 서비스 보편화.
자, 사실 저희 유토피아로 시작했다가 지금 살짝 디스토피아로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다시 이제 유토피아로 가야 됩니다. 네네. 이제 대안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공공의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우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정말 해피한 공공의료의 천국을 우리 강원도를 포함해서 네.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보건의료노조는 뭐 그동안 뭐 25년 동안 또 이런 최전선에서 투쟁을 해오시면서 여러 또 대안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부터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봤을 때는 뭐 일단 가장 당면 과제는 아까 말씀하신 감염병 전담병원의 이제 회복기 의료원들 이 회복기의 어떤 지원책 예산을 포함해서 이런 걸 마련하는 걸 크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의료 인력을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아까 의대 정원 뭐 17년째 동결이라고 하셨는데 요 지점을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디스토피아에서 다시 또 유토피아로 네네. 가야 가야 됩니다. 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보험 제도를 잘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제도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건 저희는 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고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 영리병원 들어오지 않았고 네네. 네, 그래서 이 건강보험 보장성들을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항목들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거 그게 부의 재분배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들을 확충하는 거. 그러니까 지역 완결적 의료라고 하거든요. 내가 그걸요? 사는 이 지역에서 내가 평생 살면서 아픈 것들을 다 치료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파리에 접근성하고 15분. 같은- 그거네 진짜 딱 그거네. 파리에 15분이라면 저희가 만약에 뭐 원주에 살고 있다면 원주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거.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존재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게. 맞아요. 또 네, 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점점 그게 안 돼 갖고 네. 있는 뭐 원주 제외한 상황이죠. 나머지 그 빅3 도시 제외한 네. 뭐 15개 시군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가능하려면 물론 뭐 아까 도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아쉬운 소리는 했지만 혼나야 됩니다. 도 정도는. 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근데 도나 지자체나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닌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종합적인 이 계획도를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가장 중요하게는 17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거. 네. 그리고 공공의대 만드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의사제들을 도입하는 거. 사실은 이게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한번 했었던 거잖아요. 네네. 저기 공공의대를 만들고 거기서 양성된 어떤 저 의료 인력들은 의무적으로 좀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이 정책을 하겠다고 했고 의대 정원도 그래서 한 600명 정도가 이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야당의 반대로 또 안 되기도 해서 반대도 있었는데 네. 의사들이 그때 파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사실 네네. 의대협에서도 막 파업하고 막 네네. 뭐 저기 저 의대 학생들도 이제 막 파업을 하고 맞아요. 난리가 났었죠. 네. 근데 한 가지 명확해야 될 거는 의사들은 파업의 권한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의사 파업이라고 이제 명명은 하지만 의사 파업은 노동의 권리 중에 하나인데 의사들한테 그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한국의 노동자가 아니니까. 노동법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의사 파업은 불법 진료 거부 행위. 그 당시로 봤을 때 네. 그런 법적 처벌,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죠. 그거 뭐 책임진 사람 없죠. 네네. 근데 노동자들이 파업해서 처벌을 받는데 근데 그거 뭐 손해배상 뭐 때리고 이거 지금 그 노란봉투법 이야기하는 게 근데 의사들은 불법 진료 거부행위라는 큰 중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게 아직도 나오네요. 네 나오는 얘기고 그만큼 의사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기득권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수 정원을 늘리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공공병원에 올 수 있는 의사들을 그래야지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은 그 마침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 뜬금없지만 그 카드를 꺼내드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취지 자체는 좋으니까 그럼 뭔가 해피한 그림으로 좀 가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듣자 하니 이것도 사실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우려점이 많죠. 네. 그냥 의대 정원만 늘리겠다라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전달 체계인데 그 의료 전달 체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 완결적 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의대 정원 수가 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 대한 준비 없이 그냥 의대 정원만 늘리면 서울 경기권의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들만 잔뜩 늘어나는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저희도 어제 계속 지적을 했고 계속 지적하는 문제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방대 살리겠다고 지금 글로컬 대학 30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데 그러면은 수도권에 어쨌든 대학에 집중되는 거를 분산하는 정책에 돼야 일관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글로컬 대학 30을 하면서 또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은 또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수도권 집중을 계속 가중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적하신 대로 의대도 지금 마찬가지로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수도권 정원이 만약 의대가 늘거나 그렇게 되면은 또는 뭐 제한 없이 그냥 의대 정원을 그냥 단순 확대시키는 대로 가면 당연히 지금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쪽으로 몰릴 것이고 인기학과 네네. 위주로 계속 갈 것이고 이게 너무나 뻔한 상황인데 지금 정부는 로드맵 자체가 지금 안 보니까 그렇게 될 우려가 지금 크다는 지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심지어 학령 인구는 더 줄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9월 2일 날 네. 정부랑 합의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보건의료 관련한 큰 로드맵을 같이 합의하던 날이었었어요. 이미 세워놓은 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의료 인력 확충하는 거, 그다음에 의대수 정원 확보하는 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제 정부랑 합의한 사안이 있었고 직종별 인력 기준 확보하는 거.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확대해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사실 저는 좀 낯선 개념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걸 모른다는 건 이제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없다라는 좋은 네. 신호이기도 하죠. 그건 맞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이제 병원 종사자들이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순간들이 이제 그 의료 비용이 많이 나오는 상황들인데 간병비가 엄청 부담이에요. 그래서 뉴스에 뭐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막 이런 맞아요. 상황들이 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간병비가 뭐 한 달에 300~400만 원씩 나오는 상황이라면 뭐 정상적인 그 일반 노동자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비용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병원비까지 하면 월에 1,000만 원은 아유, 기본이다. 뭐 이런. 파산할 그래서 수밖에 없네. 누구 가족 중에 네, 한 네. 명 아프면 가족끼리 의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병원을 이용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했을 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늘리자. 그러니까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도 사실 보건의료 노조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들 병원에 굳이 안 와도 되는 거. 아, 네. 네네.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할게. 그래서 간호와 간병이 통합된다는 네. 거군요. 간호 간병을 통합하고 간호 인력을 늘려서 그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인력이 늘지 않으면은 그게 감당 또 안 되는 거죠. 업무 과중이 더 심각해지는 그러니까 거니까.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간병비도 절감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통합이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간병비가 들지 않죠. 간호와 똑같은 네, 개념으로 간호사들이 되는 거니까? 다 간병 역할까지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들어오고 싶어 해요. 지금은 굉장히 적은 거군요. 그 수가. 많지 않은 거죠. 음. 그러니까 밀려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간호간병 통합 병동을 늘리자. 그러면 간호사 수도 늘리고 그러면 간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간호사 수가 늘면 업무 부담이 줄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비용이 줄고 그럼 이 영역을 정부가 책임져 주면 가능하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랑 합의서 작성한 이후부터 계속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확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보건복지부하고도 계속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현재 지금. 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도 답이 이거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간호간병 통합 병동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하려면 결국 예산 투여가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절대적이에요. 네, 그러면 이 의료 인력 이탈도 막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부담이 줄고 그렇네요. 이게 저희가 이게 아까 뭐 정부의 영역이라는 거죠. 네, 의사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 간호 인력의 이탈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심각하죠. 게다가 의사 연봉을 높이다 보면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는 또 반대급부로 낮아지는 게 또 한국 현실이기도 하고 정체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모든 사안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대대적인 의료에 대한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해서 간호 인력의 정말 간호감병 통합 서비스라든지 네. 이런 거 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을 좀 투자하는 게 지금 가장 절실한 과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 그 직원들 의료기관의 정원을 법제화하자는 거예요. 인력 기준을. 딱 정해놔라 지키도록. 네. 뭐 간호사 한 명당 환자를 5명까지 본다. 뭐 이게 1대5의 기준 이런 게 보통 약간 선진국형 기준이거든요. 지금 한국 엄청 많지 않나요? 간호사 한 분이 이렇게 맞는 환자 17명, 20명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뭐 서로 힘들지. 그러니까 뭐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어린이집을 보면은 선생님 한 명당 그 담당하는 그 원화 수를 딱 제한하고 있거든요. 법제화가 돼 있군요. 네네. 그건. 그래서 교육 만약에 쪽은. 뭐 원화가 더 들어온다 이러면 선생님을 더 채용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의료 인력도 그 기준을 도입하자는 거예요. 그걸 아니, 이게- 법제화하자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게 나는 황당하네. 그러니까요. 보육은 돼 있는데 이게 의료가 이게 더 중요해 그거를 보이는데. 저희가 훨씬. 노동조합 내내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아. 20년간 주장하고 있죠. 보건의료 노조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네. 주장이군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인력 기준 만들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 그게 해답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거와 함께 또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들을 다하기 위해서 해왔던 게 암부터 무상의료. 그건 그러니까 어떤가요? 암 환자들이 내는 그 자기 부담금을 계속 줄여 오는데 저희들도 일조하고 있거든요. 암부터 무상으로. 네, 암 환자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줄이자.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간병 말씀해 주셨지만 암 걸리면 또 뭐 파산한다 이런 네, 얘기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자기 부담금을 확 낮추는데 또 정부랑 교섭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했던 게 저희들이 해왔던 역할들이거든요. 급여 항목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군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네네.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우리 사회 어떤 의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계속 주장을 어쨌든 20년간 넘게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예산 문제이기도 할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더 곤란하다 하여간 예산을 더 투입하여가 뭐 이런 입장에서 계속 안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대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뭐 네네. 찾아보면 결국 의지가 있느냐, 돈을 투자할 정말 실행 그런 마음이 있느냐가 지금 계속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의료노조의 역할.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저도 사실 오늘 좀 낯선 개념이긴 했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알게 됐고 또 의료 인력 정원을 또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것도 지금 어쨌든 정부가 중앙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그냥 다 풀어줘서는 이게 뭐 될 것도 안 된다. 오히려 악영향만 있을 것이고 지역의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거기서 이제 배출된 의사는 그 지역 의사제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뭐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하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로 좀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사례를 보면은 사실 일본 사례를 많이 가져오긴 하던데 일본도 이제 자치의과 대학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나오면은 9년 동안 이제 의료 취약지에서 이제 근무를 하도록 일본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 일본도 하여간 고령화나 이런 의료 취약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거를 안 지키면은 2,300만 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2억 원 정도 뭐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네, 돈으로 네. 2억 3천만 원. 근데 물론 뭐 일본의 일부 부유층들은 이 돈을 내고 그냥 무시하는 그러니까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도 딱 이걸 봤을 때 뭐 그 돈 내지 뭐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간 이런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이런 문제의식 또 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 네네. 한국도 이제는 이거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사실 우리 호정이가 쓴 기사를 또 하나 오늘 많이 언급을 하는데 사실 오늘 같이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스케줄이 한번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이제 보건의료 노조 쪽에서 좋아하는 기자다라고 한번 어필하긴 했거든요. 리스펙한다고 마음을 살짝 전했어요. 근데 좀 머쓱해하긴 하던데 낯간지러워하긴 했는데 저희와의 카톡에서 하여간 함께 언젠가 두 분 같이 출연하는 것도 한번 추진을 괜찮으시면 해보도록 하고 하여간 그 기사를 보더라도 뭐 비슷한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강원도민일보 그 기사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의료 인력 확충인데
결국에는 뭐 도내 강원도에 국립의학 전문대를 설립하고 또 이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 장학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거는 얼마 전에 어느 지역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평창인가 뭐 어느 지역인가 거기서 이제 도내 아마 그게 간호학과를 다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대신 그 학생이 그 강원도에 있는 그 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몇 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만약에 안 하면은 그 장학금을 환수하는 식의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한다는 걸 들어서 그 의사도 아마 그런 걸 이제 도입하자라는 이제 주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독일도 뭐 이런 식의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다고 또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안은 다 나와 있다. 네. 네네. 이대로 갈 수 있느냐 앞으로의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보건의료노조의 어쨌든 역할도 좀 막중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사실 25년 동안도 최전선에서 분투를 해왔지만은 계속 이게 참 싸워오는 게 참 그렇긴 한데 노조로서의 사실 앞으로의 좀 활동 계획 좀 이런 것도 좀 듣고 싶거든요. 마무리 차원에서 좀 어떤 게 좀 갖고 계실까요? 네,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 그 적정 인력 기준을 의무화하고 법제화하는 거, 그게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는 얘기지만 환자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에게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의료인이 환자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된 근무 여건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지역에서 의료인들이 충분히 지역에 살면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강원도라고 갖고 있는 애양심을 갖고 우리 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료인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양심을 갖고 내가 여기서 공공 의료를 하는 의료인으로 자부심 있게 살아갈 거야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거고요. 저희도 그 자부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 돌보고 치료하고 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정부나 도 관계자분들도 저희랑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뭐 저희가 저희 역할만 저희 뭐 처우만 잘해달라고 떼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 환경을 잘 정착시키고 도민이 안전한 의료 환경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21년도 9월 2일 노정 합의, 보건복지부와 했었던 합의였습니다. 여기 이 합의에 공공의료의 로드맵이 다 담겨 있고요. 그 합의를 정부가 잘 같이 지켜나가면서 예산 투자하고 투여하고 그 안정된 의료 환경을 같이 만드는 데 갔으면 그리고 이 합의들이 좀 이행이 조속히 좀 됐으면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의료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무슨 누구의 사익을 지금 챙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국가가 처한 또 지역이 처한 위기를 함께 이제 100년 대계를 함께 설계해 나가면서 정말 제대로 한번 바꿔 나가보자, 시스템을 갖춰 나가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화를 정말 왜 이렇게 안 하냐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제대로 지금 언제부터가 대화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해. 이게 맞아요. 원광수든 김진태든 저 윤석열이든 말이죠. 이게 뭐 지역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말이야. 이게 네.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논의했다라는 게 들린 적이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토론을 해서 뭐 조율을 하고 마음에 네. 안 드는 게 있으면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배척을 하고 배제를 하고 그냥 통보를 닫아버리니까 하고. 그냥 이게 소통의 창구를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뭐 지난 25년간 또 투쟁을 해왔고 앞으로도 또 이런 요구사항들을 또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실 예정이니까 또 저희 지켜보면서 또 힘을 보태고 또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서 부장님 또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그래도 원주 아는 척 이게 또 나와주신 감사하게 나와주신 이 좀 소감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소감. 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원주 아는 척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저희가 어디 써놓은 것 같아 이거 무조건요. 그러니까 원주 아는 척이 살아야 강원도의 정론직필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늘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네. 어쨌든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 노해주시고 다음에도 어쨌든 한번 또 이렇게 계속 얘기 네, 뭐 저는 다양한 주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맛집 탐방이라든지, 네네. 네, 뭐 아재 개그 배틀, 뭐 이런 거 자신 네. 있고요. 다양한 코너로 저희가 한번 다양한 모셔봐도 코너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저희가 함께 이제 강원도
이런 공공 의료의 어떤 유토피아를 함께 꿈꿔보면서 어떻게 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서명호 조직부장님,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실 지금 뭐라 할지 이제 정확히 저희가 아직 못 정하긴 했는데, 네네. 이제 한번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어쨌든 아카데미 극장 이제 철거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고 있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좀 이런 얘기를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또 지역사회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앞으로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해서 다음 주에는 좀 그런 시간, 아직 누굴 모실지 정확히 좀 정해지지 않았는데 한번 준비해서 잘 한번 얘기 나눠보고, 저희도 사실 궁금합니다. 다들 좀 어떤 생각을 각각 갖고 계신지 그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97회 2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전주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